앞으로는 주 5일 동안 할 것 같아요. 방송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19.5K 투표 결과는 깨지고 떡락이 더 많네요. 그럼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인간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시황을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시황이 맨날 바뀌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올려드렸던 걸 한번 봅시다. 그걸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지지저항선 참고하라고 하고 제가 FB 플러스 LL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LL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제가 라이브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LL은 저점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로우는 하락 파동이 시작됐다. 로우 다시 로우, 로우어 다시 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L이 저점이 낮아졌다, 고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이는 뭘까요? 하이. 그러면 하이는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끝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파동의 끝자락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와이코프 패턴에서 쓰는 수식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저는 그냥 제가 편해서 씁니다. 이거 그 다음 이렇게 하락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실 요때쯤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거 고점 나온 거다, 이제 하락 시작될 거다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부분에서 월수금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고점 나왔으니까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제가 추세 반전을 얘기하는 것도 일단은 LL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게 형성은 된 건 맞는데 바닥이 지금 거의 5번 정도 테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법한 시간이거든요.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금 하락 파동을 소화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락 파동을 소화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121선을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21로 바꿔봅시다. 한번 기간을. 자, 121선은 1시간 봉에서는 누웠어요. 그쵸? 누우면 어떻게 된다? 이 이평선이 눕고 캔들이 올라타면서 추세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이동평균선은 우하향 추세인 건 부정할 수가 사실 없어서 하락 파동을 완만히 소화했다고 보긴 힘들고 이제 이평선이 누워주고는 있다. 그래서 1시간 봉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완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2시간 봉에서는 여전히 하락 파동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인데 딱 돌아가기 좋은 위치기는 하죠.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상승 반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4시간 봉으로 또 봅시다. 4시간 봉으로는 사실 뭔가 이 추세 반전의 시그널을 논하기는 어렵고 반등이 나와도 이 하락하고 있는 121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추세선처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에서는 아직도 하락 중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4시간 봉의 121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누워줘야 돼요. 4시간 봉의 121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누워줘야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봉은 이렇게 돌려놨는데 사실은 이 위에 안착을 해줘야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도 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의 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동평균선은 어떤 것 때문에 보냐면 수렴과 확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수렴과 확산.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가 항상 수렴과 확산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수렴 확산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궁금하시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볼린저 밴드의 수렴과 확산이 뭔지 아시는 분, 무슨 뜻인지, 왜 봐야 되는지 아시는 분, 볼린저 밴드의 수렴과 확산과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그게 무슨 소리냐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가 왜 중요한지.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항상 변동성을 미리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좁아졌어요. 이격이죠. 쉽게 말해서 이격.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볼린저 밴드 안에 캔들이 있을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95%인가 그러고 4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98%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값에 따라서 캔들은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볼린저 밴드의 길은 정상적인 흐름, 이거를 벗어나면은 어떤 비정상적인 누군가의 시장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볼린저 밴드의 기본 이론 개념 같은 거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입구가 좁아질 때가 있단 말이야. 수렴과 확산 벌어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자, 또 봅시다. 과거로 딱 돌아가서 여기 볼게요. 여기 수렴과 확산 나오죠. 자, 보시면 입구가 싹 좁아져요. 볼린저 밴드 입구가 좁아져요.
그 다음에 확산이 아래로 팍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하락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냐 보시면 저점은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근데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디센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디센딩 흐름이 나왔어. 선 대충 그은 거니까 대충 보세요. 그냥 디센딩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하락으로 한 번 더 나올 뭐라고 해야 될까, 확률이 높은 패턴인데 라고 일단 하나 머릿속에 딱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볼린저 밴드 딱 킵니다. 이거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네? 그럼 여기서 아래로 터질 확률이 있겠다. 왜냐면 여기 일본 캔들이 매물대를 소화를 못하고 윗꼬리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윗꼬리 캔들이 두 번째 근거를 더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어요. 여기서 이 중심선 아래에서 놀아요. 이 캔들이 보시면은 야, 이거 하방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지표를 하나 보시더라도 그냥 그 보조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섞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나만의 분석법을 섞어서 내가 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튼 왜 이동평균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볼린저 밴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맥락은 똑같다 이겁니다. 수렴과 확산 때문에 본다. 뭐 한번 켜볼까요? 이거 켜봅시다. 4개 있는 거 이동평균선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값을 이제 바꿔요. 몇으로 바꿔볼까요? 뭐 5일, 20일, 60일, 120일로 바꿔볼게요. 얘도 수렴과 확산이 무한 반복된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구간 있죠. 모이는 구간 수렴과 확산을 계속 하게 된다.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이나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뭐 지지가 나오고 뭐 어쨌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 수렴과 확산을 보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수렴과 확산 때문에 보는 건데, 그리고 하락 파동을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때문에 본다. 뭐 예를 들어서 5분봉을 킬게요. 이거 저번에도 설명드린 건데 한 번 더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하락 파동, 하락을 하고 있던 이동평균선이 누워야만 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죠. 120일만 봅시다. 빨간색으로 칠해서. 어쨌든 이 하락하고 있는 얘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동평균선이 이 모멘텀이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떨어지고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렇게 누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누워야 된다고. 이동평균선이 누워야 추세가 난다. 쉽죠? 똑같아요. 여기도. 자 보세요. 얘가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누워야 갑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락 추세, 하락 파동이 끝났나 안 끝났나, 이 종목이 하락 파동을 소화했냐 안 했냐 때문에 보는 건데, 보시면은 이 하락 파동이 소화가 된 느낌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쵸? 얘가 누우려면은 일봉에서 얘가 누우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단기적인 상승만 봐라 이런 얘기고, 아무튼 간에 1시간 봉에서 먼저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시간 봉에서도 멀었고 아직 4시간 봉에서 보면은 한참 멀었어요. 이게 누우려면은. 뭐 분봉에서는 누웠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누웠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누웠어요. 누웠어. 그러면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 보는 거죠. 투매를 얼마만큼 받았나. 여기서 터진 거래량보다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더 많다. 근데 하방 지지가 계속 나오면서 횡보를 하는데 이평선이 돌아갔다. 그러면 매집이 끝났고 하락파동 소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누웠는데 떨어졌네? 그거 틀리다. 이게 아니라 누웠는데 어떤 걸 대입해보고 대입해봐서 나만의 차트 분석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맞는 거지, 누우면 무조건 간다 이 소리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있잖아요. 단순하게 보는 거 좋아요. 근데 내 기술은 있어야죠. 내 기술. 나만의 방법은 있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도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선 반등 나오고 상단에선 저항 나오고, 잘 보시면은 뭐 그럴 때도 있죠.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서 상단에서 저항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작살 나는 거예요. 숏 잡았다가 볼린저 밴드 막 위아래 막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 잡았어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심리가 좀 재밌는 게, 이동평균선으로 지지저항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지저항 보시는 분들, 뭐 121선에서 뭐 고저종으로 볼게요. EMA로. 이게 이상하다니까.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이동평균선 지지저항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뭐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 차트는 121선에 뭐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지지 받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되세요?
자 보시면 제가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을 말해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차트가 이동평균선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111일선 맞고 올라가죠. 어때요? 값을 바꿔볼까요? 200 뭐 이상하게 바꿔 안 쓰는 거 남들이 217일선 바꿔요. 바꾼 다음에 또 해볼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빔 때 뭐 떨어졌다가 정확하게 217일선 맞고 올라가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동평균선은 이해되세요? 정확하게 지지 나오죠.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이평선은 지지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냥 지지저항을 보세요. 지지저항을. 그게 훨씬 정확하니까.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면 상승 추세,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면 하락 추세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세가 좀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시황이 사실 특이점은 없어요. 어제 막 많이 떠들어드렸기 때문에 딱히 뭐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없고,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을 했어요. 근데 유럽 증시가 개박살이 났어요. 어제 인베스팅 가서 한번 봅시다. 인베스팅 유럽 증시가 완전히 아작이 났다. 유럽 증시 왜 떨어졌는지 아시는 분? 유럽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아시는 분 혹시? 이게 나와버렸네. 유가가 왜 올랐는지 아시는 분? 이거 다 나오네. 자, 유럽 증시가 왜 떨어졌냐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낙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래서 또 비트도 일단은 그 대장님 미국 증시가 쉬니까 얘도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가. 일단은 이번 주에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저기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달러는 지속이 되고 있어서 ECB가 또 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ECB가 뭔지 아시죠? 근데 ECB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얘네가 유럽 쪽에 그걸 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ECB가 긴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지금 뭐 유럽 에너지 대란 때문에 좀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ECB의 집행이사 이름이 뭐죠? 집행이사? 얘 이름이 이자벨 뭐였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잭슨홀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더라도 우리는 경기를 잡아야 된다. 정상화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겠다는 소리 같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22의 집행이사인데 그렇게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을 세게 할 것 같고요. 달러 강세가 일단은 강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에는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문제들이 뭐가 있나요? 저거 있어요. 저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언제 끝나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미국도 긴축하죠. 그 다음에 또 갈등 있는 나라들이 저기 중국과 대만, 이거 해결됐나? 아무튼 이 리스크.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있어요. 또 코스피 장은 이제 관망세가 짚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아직 저기 시장에 좀 잔재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일단 지켜보셔라. 뭔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다는 건 PPI나 CPI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 CPI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 다 보시나요? 근데 이거 많이 이런 거 보세요. 시간 많이 들여 쓰는 거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은 뭐 증가했는데 고용시장 견고하다. 실업률은 살짝 올랐는데 실직자가 늘었다기보다는 구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 정도 증가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덜 하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아직 뭐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아직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연준이 올해만 이렇게 올렸는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뱅오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오와에서는 기준금리 정책과 채권금리, 거시경제 지표들이 일정 조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저점 확인은 확실하지 않는다고 분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세 전환이 아닌 반등세 정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메인프레임 얘기했었는데 턱 왜 개는 거야? 얘기했는데 이거 왜 개는 거야?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다 이거. 이거 봅시다. 이거 여기 이 사이트에 재밌는 게 많아서 옛날에 그 과거 데이터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막 가끔 올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보시면은 이게 20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200주 이동평균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항상 저점이었다 보시면 지금도 똑같죠.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죠. 보이시죠? 이런 거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스톡 투 플로우도 아시죠? 플랜비가 많이 저기 하는 거잖아요. 플랜비가 이거 완전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스톡 투 플로우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공탐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록색일 때는 환희에 가득 찬 시장이고 주황색일 때는 저거죠. 시장이 공포에 저기 휩싸였다는 거죠. 이것도 이평선의 함정일 수도 있죠, 사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 이평선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네요. 이것도 이평선에서 지지 항상 받았다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또 푸엘 멀티플 막 이런 것도 좋아요. 이거 뭐 저점이 어딘지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이 상당히 사실 저점에 가깝긴 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왜냐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렇다 정도예요. 뭐 누군가 이럴 수 있겠죠. 야 거시경제 그렇게 안 좋은 거 알면서 뭐 저점에 가깝다 할 거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뭐 이거 옛날이랑 데이터가 똑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보시면은 이것도 홀드웨이브라는 건데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서 번역 좀 할게요. 1년 동안 홀딩을 한 사람들의 물량 추이예요. 이 주황색 선이 1년 동안 홀딩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더라. 지금도 보시면 홀딩을 한 사람들이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충 여러 가지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올라갔는지 등등등. 사실 저점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네, 반갑습니다. Z 스코어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격, 이게 가격, 여기 가격, 여기 가격. 매크로 경제 좋았으면은 제가 풀매수 했다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짤 중에 온체인 데이터는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왜 떡상하네요?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이게 밈이죠, 밈.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다 온체인 데이터인데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뭐 무튼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 매크로 데이터는 부정적이에요. 무튼 제가 오늘 설명드린 시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번 이더리움 머지 합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더리움의 그 선물 시장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더 선물 시장에는 6월 중순부터 매우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거 같아요. 요거 이더 선물 시장에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매수세는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 머지 합병으로 인한 어떤 6월 달부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롱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더 현물 시장은 매도세고 선물 시장도 비트 선물 시장은 살짝 매수세, 그리고 비트 현물은 매도세. 즉 이더 선물세가 제일 강해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은 이더 선물 흐름이 제일 강한데 아무래도 솔로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머지 합병 때문에 선물 매수세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붙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방.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방 쳐줄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로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죠. 이거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달러 원이 1374원.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로그인 문제로 채팅이 어렵네요. 가끔 올려주시는 그림 중 현재가 왼쪽과 오른쪽에 청산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산맵 보여드릴게요. 일단 청산맵을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여기 있다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숏 물량이고 왼쪽에 있는 게 롱 물량이잖아요. 저는 이 전체 물량을 보진 않고요. 그걸 봐요. 골 에버리지 물량을 봅니다. 골 에버리지 물량은 참고를 해요. 청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배 기준이 뭐냐면 50배부터거든요. 5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쓴 걸 고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19,800대. 그럼 보통 청소를 하고 갑니다. 비트가 얘를 다 차오고 가요. 이거를 물량을 싹 정리하고 반대로 가든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레버리지
청산 맵을 참고를 종종 합니다. 종종이 아니고 맨날 합니다. 이더가랑 비트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 흐름이 지금 다르나요? 마이너스 0.1이고 이더는 어떤가요 지금? 이더는 2%가 오르고 있네? 다르네요 상황이. 그러네요. 이더는 지금 좀 낮구나 비트보다는. 이더가 훨씬 낫네요 흐름은. 차트 모양도 그렇고. 근데 뭐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더도 강한 모양새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거는 우리가 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동평균선만 봐도 알 수 있다. 121로 바꿔서 봅시다. 얘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이 121 이동평균선이 누우려면 이 친구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1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고는 하고 있네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비트보다는. 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완전 도움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매물대 보는 법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매물대 한번 켜볼까요? 볼륨 프로파일. 매물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 보는 지표잖아요. 이 매물대라는 게.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인데 사실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이어줬는데 매물이 이 정도 쌓인 거죠. 자, 여기서는 횡보를 이 정도 기간이, 일단 기간이 더 길었어요. 2배 정도 긴 것 같아요 이 횡보 기간보다. 당연하게도 매물이 더 바닥에 많이 쌓였어요. 모든 주식과 모든 코인, 모든 뭐 알트코인들은 바닥에서 횡보가 길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매물이 두터워지겠죠. 그럼 이미 힘이 그 정도로 응축이 되었다고 우리가 논으로 볼 수 있는 도식화된 지표가 바로 매물대예요. 매물대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상방으로 뚫는 거는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져요. 바닥권의 평단가가 이젠 시장을 조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다 본다면,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얘네들은 횡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횡보하는 기간 동안 매물이 더 두텁게 쌓이면서 올리기는 쉬워지는 겁니다. 매물대 차트도 유료와 무료 중 더 신뢰가 큰 게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똑같아요. 유료 보실 필요 없어요. 무료로 보세요. 무료로. 이거요. 볼륨 프로파일. KV4 코인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만드신 거.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손익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보셨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별표 딱 쳐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를 딱 찍어요. 여기 매물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구간의 매물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길 찍어도 나와요 매물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좋죠 이거. 방송 재밌게 보셨죠 오늘?